12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골 손님 여러분 모두 남은 한 달 동안 올 한 해 잘 매듭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제는 부산, 현재는 순천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선거 전략상의 차이, 세력 간 갈등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이현주 전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된 지 20일 만에 다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 참여 분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서울시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 이후에 무기한 당무 거부 중인 이준석 대표.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선거 전략의 싸움, 세력 간의 다툼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켜보고 계세요? 네, 응원도 하고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선거 전략 차이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근본 갈등 원인, 대표적으로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선거 전략 차이다. 어떤 전략과 어떤 전략의 차이가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네, 원래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이제 후보 중심이 되긴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후보가 자신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명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하고는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한 이 합의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어디냐면 충청도 방문에 대한 일정,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일정에 대한 충돌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지역 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세대 선거를 하느냐, 네.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선거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지역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역을 내세우는 선거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전략에 대한 조율이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수정 교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30에 대한 부분들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유동층이 있는 부분이 2030 남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여성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타겟을 삼아왔던 부분들이 2030 유동층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이 우리의 타겟층이 약간은 유동층으로 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층들을 다시 몰표로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선거 초반에 이 층을 다시 확 우리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유동층으로 놔두느냐가 굉장히 큰 주요 변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후보가 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수정 교수의 어떤 영입과 관련해서 저는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드한 지역 중심의 선거 전략을 후보와 주도 세력이, 그 선대위 주도 세력이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세대 전략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하기는 뭐 지금 청년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60대 청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은 미디어를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본인이 직접 미디어, 홍보 미디어 부분을 직접 관장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선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지금 윤석열 캠프 쪽은 보면 뭐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이겨봐서 그런 건지 굉장히 과거의 조직 중심의, 조직 동원 중심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조직 선거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선거 전략을, 네. 아니면 이제 온라인과 이제 공중전, 디지털 선거를 가지고 네.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에서 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70 대 2030, 네. 또 지역 선거 대 세대 선거, 네. 또 이제 아날로그 대 디지털.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선거 전략을 보는 관점. 그래서 네. 이제 조직은 그냥 지역으로 각자,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그냥 각자 자기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하방을 해서 네. 그냥 자기 지역을 관리를 하고, 선대위는 실무와 그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세력들, 그리고 가볍게 가면서 어떤 홍보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준석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현대의 어떤 선거는 대부분 이제 슬림한 선거를 많이 지향을 하거든요. 네. 또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유효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조직과 그 다음에 세력, 그리고 지역 선거, 지역구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영남 대 호남. 예. 라든가 아니면 뭐 영남에서 몇 프로, 뭐 수도권에서 얼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죠. 네, 기존에. 그래서 지역주의를 또 불을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적대감을 불을 붙이고 이런 것들 또 많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철학,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체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적 보수, 네. 6070의 권위주의적 보수와 그리고 2030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보수의 어떤 정체성의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대냐 지역이냐, 미디어냐 조직이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보수와 권위주의적 보수,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제 대비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위 지역, 조직, 아날로그, 권위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세력과 새로운 이준석 대표와 또 이전에 보자면 뭐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던 홍준표 전 의원, 홍준표 전 후보 등으로 대표되는 좀 소위 좀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보수 세력 간에 이게 세력 간 다툼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시 화해하기가 겉으로 봉합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화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골이 깊었죠. 경선을 거치면서요. 네네. 그래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선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준표 캠프에서도 방식에 있어서도 윤석열 캠프하고 굉장히 큰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요. 또 지지 기반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쨌든 조직선거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캠프가 승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어쨌든 융합이 잘 되면서 이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끝난 이후에
다시 또 당대표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네. 어차피 후보가 이제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선거 전략이 사실은 이게 본선이기 때문에 사실 네.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선이라서 민심을 얻는 방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후보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이준석 대표가 강행하고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한계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또 승리를 하려면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건데요.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이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런 판단이 되냐면 뭐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뭐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나는 그냥 후보 역할을 할 뿐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천천히 연락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태도로 봤을 때 이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선대위에서 끌어안고 어떤 역할과 권한을 주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팀으로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이 선대위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선대위원장처럼 그냥 이제 결합을 해서 그냥 자기 역할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략의 이견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에 있어서 큰 이견이 있는 것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후보가 책임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후보가 선택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네.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후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선거와 그런 이겨봤죠. 방식으로 가서 이긴 것이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네. 자신을 이기게 한 그러니까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어떤 원동력 그 원동력이 되었던 조직들의 네. 어떤 그 빚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동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체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네. 민심을 바탕으로 승리를 했고 네네. 만약에 입당을 안 하고 밖에서 승리를 했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김정인 위원장의 요구대로 쉽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타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네. 그러나 김정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도 거기에 이제 그런 확신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거기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홍준표 의원님은 요새 청문 홍답에 아주 그냥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청년세대와 꾸준한 교감 이어가고 계시고 우리 이 전 의원님께서도 2030 관련 책 쓰시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2030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케팅 측면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치의 측면에서 2030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책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쓰면서 우리가 왜 보면 2030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린애 취급을 많이 하고 청년 그렇죠. 정책을 네. 따로 내면서 마치 사탕을 물려주면 될 것 같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세대에서 또 나름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나이 든 세대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각자가 그 세대에서의 나름의 어떤 주체 세력이 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 세대의 MZ 세대하고 같이 그 세대의 특징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올 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던 이현주 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무료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산대교. 근데 불과 20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유료화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최근 경기도의회는 무료화 관련 예산 290억 원 편성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일산대교에서는 안 받겠답니다. 그냥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먼저 선지급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돈 내고 다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최초로 제기하셨고요. 기자회견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산대교 주식회사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배임이다. 그다음에 그 법인세 회피다.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도 직접 하셨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은 복잡한 거 다 빼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무료 통행은 20일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돈 내고 다녀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속 돈 내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가 약 60억 정도가 통행료가 되는데 그걸 네네. 경기도와 고양시 그 3개 시가 함께 해서 준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돈 갖다 받아가라. 드렸는데 예. 네. 근데 그거를 안 받고 안 받겠다. 예, 시민들한테 받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290억도 안 받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어느 돈이나 똑같은데 네. 그러고 나중에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산을 하면 되는데 네네. 어쨌든 이것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받질 않아서 이런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예. 뭐 정부에서 주든 지나가는 그 통행하시는 분이 통행료를 내든 통행료가 보니까 그 경차는 600원, 소형 1종 1,200원, 2, 3종은 1,800원, 대형 4, 5종은 2,400원. 이게 결코 싸지 않아요. 1.8km짜리 도로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네. 27개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그 돈을 받는 다리라. 예, 한강 27개 다리 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됐고 사실 여러 가지 그 요금을 인하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안 되니까 네. 경기도에서 이번에 민자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고 그거에 네네. 대해서 이제 또 법원에 판단을 요청을 해서 지급 중지가 내려진 거죠. 네, 본안 소송 끝나기 전에 어쨌든 가처분을 한 거죠, 법원이. 예, 맞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일단 본안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통행료 받으세요라고 가처분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너무 가혹하다 민자사업자한테. 아, 일산대교 주식회사한테.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고용도 다 승계한다고 했는데 뭐가 가혹하다는 판단인지 그 가혹하다는 표현이 저희는 조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줬으니까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만 네. 뭐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네. 경기도에서 선지급하는 60억 올해 연말까지 지급분을 좀 받고 내년에도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말고 295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네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서로 승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고양시와 파주, 김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먼저 돈 받아가고 무료 통행 시켜줘라. 근데 본안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돈은 안 받겠다.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주겠다는데도 안 받아간다니까. 예, 그 고향 파주 김포 쪽 시민분들은 잠깐 20일 동안은 무료로 저도 그쪽으로 통행을 해봤는데 그쪽으로 가면 정말 김포가 빠르고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트럭이나 택시 등등 소위 영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불편이 클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택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차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네. 이게 이제 그 올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그 지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만 또 납부해야 되는 그러네요. 정말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아, 일단 영업용 차량은 고양시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영업용 차량들은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예, 조례를 만들어서 예.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아직 안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일반 자가용 차량들은 또 왜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 같은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 퇴임 전에 인기 끌려고 했던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2년에 제가 도의원 시절에 도정 질문을 했고 13년도에 도정 질문을 똑같이 했고 15년도에는 남경필 지사께서 통행료 네. 너무 비싸다. 이자율을 그 후수인 채권을 선수인 채권처럼 낮춰라 해갖고 소송을 했는데 네. 그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그 판결에서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네.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3개 그 시장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또 동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한 10년에 걸친 과정이 있었던 거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최근에 22일 날 그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입니까? 예, 하셨던데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배임 법인세법을 회피한 법인세법 위반 또 공정거래법도 위반 뭐 이래가지고 주식회사 일산대교 전현직 임원 6명을 고소고발을 하셨어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예, 우선 이 실시계획 협약서에 보면 네. 약 30억 정도의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매년 일산대교는 30억 정도의 운영비를 써야 된다. 네,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보면 한 87억에서 90억 정도 씁니다.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3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너무 이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예. 그거 하나 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 이것도 배임 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네네.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이자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예, 선순위 채권이 8%인데 네. 사실상 이걸 인수하기 전에는 6.67%였던 걸 8%로 올려버려요. 그것도 센 편인데 요즘 네. 금리에 비하면. 근데 그 당시에 제3경위는 5.6%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네. 이자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돈을 일산대교가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한테 빌린 겁니까? 자기 그 대주주인 국민연금한테 빌린 거죠. 그렇죠. 예,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렸는데 선순위 채권도 한 8% 정도. 8%고 후순위 채권은 20%? 20%인데 예. 그 후순위 채권이 또 재밌습니다. 361억을 네. 그 2009년 12월 28일 날 예. 돈이 필요하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네, 돈을 빌렸어요. 채권 발행하고 네. 국민연금으로부터 돈을 360억 정도를 빌렸어요. 근데 다음 날 예. 유상감사를 통해서 그걸 갚아버려요. 이미 갚았어. 그럼 다 갚았네. 그러면 갚았는데. 이자 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원금 갚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자만 680억이 나가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종료되는 38년까지는 약 1,600억이 나갑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말하자면 360억짜리 잔고 증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잔고 증명하고 나서 돈 돌려줬어.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서 돈을 갚았어. 근데 잔고 증명 때는 360억 빌렸다라는 채무액이 남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자를 20%씩 지금 몇 년간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재는 이제 2010년서부터니까 10년을 냈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저희를 20년을 더 내야 되는 거죠. 20년을 더 낸다. 예. 20%짜리 사실은 유상감자를 통해서 이미 갚은 돈, 장부상에서는 채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상감자를 통해서 이미 다 돌려줬어요. 근데 20%짜리
그 채무를 이자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20년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수관계 법인한테 빌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3자한테 빌려왔으면 이렇게 과다 이자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한테 빌렸으면 은행한테 뭐하러 그렇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놓은 게 네. 법인세법에 인정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4.6%인데 네. 지금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면 몇 배야? 이것이 맞는 거냐라는 이제 저희는 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따져봐야죠. 정부의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네. 채무 잔고 증명만 해놓고 돈 다 그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대주주인 국민연금한테 360억을 빌렸다고는 하는데 실은 잔고 증명 정도만 해놓고 채무 잔고 증명이네. 채무 증명 정도만 해놓고 유상감자로 돈을 다 갚았어. 근데 지난 10년간 그 360억 정도에 대해서 20%의 이자로 돈을 줬어요. 앞으로 20년간 더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80억이라는 돈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80억이라는 통행료 수익이 나오는데 네네. 이자로만 180억을 가져가고 그러고 네. 이제 운영비로 90억을 쓰고 이렇게 그럼 되니까 남는 게 없지. 남는 게 없는 거죠. 계속 손해인데요. 사실은 그 많이 남아서 법인세를 그 30년 동안 1,300억을 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법인세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인세로 회피했으니까 법인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 면제가 그 5년 동안 면제가 되는데 면제 시점이 끝나는 날서부터 20%입니다, 이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금융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게 맞는 건가 저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근데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이자를 고율의 이자를 지급을 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예, 맞죠. 임무를 배신한 경영진이 그 부분을 한번 김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한번 따져보자. 아, 이런 취지시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화하면 경기도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돈 내야지 경기도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 안 지나다니는 도민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지방도라 예. 그 경기도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예. 돈이 없어서 민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지금 돈을 내서 경기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것은 경기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다 31개 시군이지. 그러니까 31개 시군 어디에 경기도가 사업을 하면 그게 그러면 그 지역에 경기도 갖다 왜 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 그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는 다 건설 책임자가 경기도고 이거 귀속도 경기도 소유로 됩니다. 아, 결국 그 각자도 만약 이러면 세금 내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예. 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손해 보면 국민연금도 국민들 돈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무료화하면 국민연금 손해 봐서 국민들 전체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할 때 거기는 후순위 채권이 오히려 예. 32%였었습니다. 어유 더 세네요. 더 셌었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많이 그 비난을 받고 어쨌든 네. 지금은 33%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 손해본다라고 얘기한 시민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왜 여기는 꼭 국민연금하고 연결시켰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예.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금융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배임 소지가 있는 이런 금융기법들을 활용해서 네. 특수관계 법인인 국민연금한테 그 특혜를 주는 네. 이 일산대교는 사실상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상화다. 자, 고양시 쪽에서는 공공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영업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수를 두셨어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은 야, 우리 회사인데 어떻게 이거 경영 자율권 침해 아니냐. 자본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 2015년도에 네. 남경필 지사께서도
그 후순위 채권이 너무 비싸니까 선순위 채권과 같이 이율을 동일화해라.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이 20%니까 네. 선순위 채권 최소 6%에서 8%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자를 해라. 한 절반 이상은 좀 깎아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예. 했는데 그것까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미 예. 통행료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지 작업이나 충분한 협의들은 다 이루어졌다. 법적 행위까지도. 네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이 이럴 경우에 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민자사업법상 그 네.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공익처분을 내린 거고 네네. 저희는 그것은 뭐 당연히 대신에 또 저희들이 그 공익처분하면 공짜로 가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들 생각하던데요. 결국 판단은 예.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평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공익처분에서 본안소송에서는 결국 결론이 얼마를 줘라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예. 자, 그러면 돈은 뭐 올해 60억, 내년에 290억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안 받아가고 있고요. 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사법부가 일산대교 측 손 들어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뭐 꼼짝없이 돈을 계속 통행하는 분들이 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본안소송까지 해서 만약에 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네. 저기가 되는데 본안소송은 저희는 금액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얼마를 주고 무료화해라. 공익처분이라는 일산대교에다가. 것은 예.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다 이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데 네네. 그런 금액이 지금 차이가 크잖아요. 네, 서로 예, 협의가 안 되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평가 금액을 네. 얼마를 줘라라고 판단이 나올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 all or nothing 유료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공익처분을 할 때 서로 얼마를 일산대교에 주고 공익처분을 할 거냐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정해지는 대로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주고 결국은 무료화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복잡한 거지만 도대체 왜 무료화가 됐다가 다시 돈을 또 내야 되나라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뭐 대책이 만들어서 무료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결정, 시민의 편의가 가장 앞에 가장 뛰어난 가치로 가장 훌륭한 가치로 놓이는 그런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님이셨습니다. 자,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레시피가 아니구나. 우리 음식 차려내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 네. 예, 옥석 가리는 신장겸 뉴스브리핑 두 분 모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체 요리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저희 전체. 아까 보니까 에피타이저 없이 바로 네. 메인 디시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예. 이 전체 프로그램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두 분이 잘 해주셨다라는 게 아주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코로나 얘기 5천 명 넘었어요. 국내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는데.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5,1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중환자 숫자도 723명으로 사상 처음 7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 5주차 만에 전방위 비상 상황을 맞이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첫 국내 의심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부부인데요. 검사 결과는 오늘 밤 9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들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비행기를 타고 2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당시 탑승자 81명 중 입국자 45명 가운데 1명도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날부터 이제 국경을 봉쇄한 일본에서도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한 30대 남성 외교관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미크론의 전파를 두고 국경 봉쇄 등 필사적인 방역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부는 오미크론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방역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은 그 네. 실제
오미크론 변이의 어떤 위력이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모더나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백신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또 난리가 났었고요. 네. 반면에 또 이제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했던 이제 바이오엔테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백신이 유효하다 또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했었고 남아공 현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사망자 증가세가 이제 나타나는 건 아닌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은 최악의 상황을 일단 상정을 해놓고 조금 이제 강하게 조심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불확실성만 이게 어느 정도 전염성과 또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뭐 전염성이 굉장히 빠른 걸 보면 치명률은 오히려 네, 낮은 거죠. 낮은 거죠. 근데 그래야 불확실성이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경제나 방역이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잠시 후 윤태호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님과 현재의 방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 이제 순천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예. 전에. 예. 예, 방금 전에. 네,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찍고 순천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가 네. 그 이제 철도공사에서 하는 그 내일로 열차 티켓을 끄는 게 아니냐 아, 그쵸. 연령대가 딱 맞네요. 이런 농담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났다. 뭐 당분간 오늘은 어쨌든 적어도 상경하지 않고 순천으로 갔다. 기싸움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어제 오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전남 순천을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내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불참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는데요. 뭐 역할 지금- 없는데 뭐 나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흘째 자리를 비우면서 이른바 이준석 패싱으로 인한 무력 시위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밤늦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네. 정 전 의장은 어젯밤 9시경 둘이 만나 당과 나라 걱정을 나누고 이게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라. 또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또 네.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니 그 점을 이해하면서 노력하시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부산에 이어 전남 순천을 방문해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 부산에서 이제 생각도 정리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만나거나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리프레시하러 갔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셨더라고요. 약간 되게 가볍게. 뭐 어쩌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약간 뭐랄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신입사원에 대해서 사장님이 하는 것 같은 어떤 태도.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야, 돈 떨어지면 들어올 거야.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 대표한테 간접적으로 한 일종의 조언이죠. 네. 대표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 선대위에서는 나오더라도 대표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대표의 어떤 행보를 약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을 그렇죠.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역 현안 챙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구당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거는 당 대표로서는 업무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모양새를 보면 선대위에는 협조하지 않지만 당 대표로서의 직위는 유지해서 내년을 도모하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뭐 네.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선판에서는 이런 행보가 길어질수록 이 대표한테는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자신이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뭐 내려놓게 한다든지 혹은 뭐 김병준 선대위원장 대신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만약에 세우고 있다면 그건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사실은 타협점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삐진 거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그 맥락인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떤 뭐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또는 그렇습니다. 뭐
아니 뭐 난 이해 못하겠어요. 난 뭐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죠. 내지는 굉장히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 후보 앞에 내가 뭐 할 거다라고 그런 분쟁하면 안 된다.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고 김병준 상임위원장도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나보고 전투력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노무현 당선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도 순소리도 나오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대표와 윤 후보 사이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권 교체란 대의를 잊었냐 하면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 김태형 의원은 SNS에 대선 후보, 당대표,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왜 이러냐. 국민의힘은 당신들만의 당이 아니다. 정권 교체는 당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으로 당신들의 언행은 사욕만 가득하고 정권 교체란 대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삼선의 박대출 의원도 삐걱거리면 여기까지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또 김태호 의원도 당대표까지 설 자리를 잃으면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는 거냐. 누구는 말을 삼가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좀 돌아보면 김병준 위원장은 오늘 나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어. 실제로 친노 직계 그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당시에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 초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이 두 사람이 다 나란히 일종의 말실수를 한 대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침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조동현 교수를 향해서 이게 뭐 이제 여당의 이제 군복이의 영입인사죠. 브로치, 예쁜 브로치. 군복의 예쁜 브로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군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이습니다. 이은지 기자 눈살 찌푸려지는 거 봐. 아니 왜냐면 수가 없네. 이분이 어쨌든 다른 커리어는 차치하더라도 육사를 나와서 군에서 17년을 복무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하고는 별개로 군복무를 통해서 나라 지키는 일에 10년 이상을 복무한 사람인데 17년. 이건 자칫하면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업들의 어떤 사내복지나 이런 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돼 있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최저임금 얘기는 이하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제 있었던 52시간제 폐지나 최저시급제 폐지 발언들과 또 연결돼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서 국가의 의무로 최저임금은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습니다. 헌법 좀 사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언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타겟팅하고 있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기겁할 만한 발언들이거든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조동현 교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여야 각 선대위가 인재 영입 나서고 있는데 영입 인재 두고도 사생활 논란 잡음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네, 조동현 맞습니다. 교수 건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이번에 이제 첫 외부 영입 인사로 30대 워킹맘 우주항공 전문가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혼 사유 관련한 좀 사생활에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당 차원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또 이재명 선대위가 MZ세대 전문가로 영입한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트 대표는 인선 발표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도 인재 영입을 둔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네. 한 방송에 나와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성차별로 일축을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도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하냐. 이거 성차별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위로 시작하는 장기 군 법무관과 단기 군 법무관을 오인한 것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군 법무관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합격하면 상관없어요. 대위입니다. 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얘기죠. 단기 복무관은 의무 복무 때문에 3년간 단기 복무관으로 복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는 5년 내지는 10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대위로 들어오라고. 맞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직군의 차이예요. 당신 아들이 3년 그 중위로 복무한 게 중위로 임관한 게 그렇게 차별이라고 느꼈다면 팩트 체크부터 좀 하셨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군가산점제 말씀도 하셨어요.
군가삼천제는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냐면요. 군가삼천제 주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회사 입사에서요. 여성이나 군복무 하지 않은 남성들은 10%도 못 들어가요. 90% 이상이 군 가삼천제 받는 군복무한 남성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 애초에 사실은 당시 헌재 결정을 할 때 중요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그렇죠. 하고 싶어도 군복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는 정치인이시니까 네.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간에 영입 인재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도 아직 변이 확인 환자는 없고요. 변이 의심 환자도 발생했는데요.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윤태호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가 최다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높은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던 날이 11월 1일인데요. 네. 그 당시에 신규 환자가 한 1,680명 정도, 위중증 환자가 343명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신규 환자가 5,123명, 위중증이 723명이니까요. 네. 신규 환자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자들이 한 3배 이상 증가해서 전체적인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방역 단계 높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염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들이 일상회복에 대해서 후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일상회복 과정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상존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후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들에 가장 적합한 방안들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 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방역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부분까지 가진 않다 하더라도 네. 모임에 대한 숫자를 좀 줄이는 네. 10명, 12명 네. 지금 돼 있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4명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받지 않으신 분들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모임의 수를 줄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뒤로 돌아갈 건 아니지만 지금 네. 탄력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병상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병상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병상이 확충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력이 한꺼번에 충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병상이 계속해서 한계 사항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침대 수가 특히나 아니라 인력의 문제다. 지금은. 예. 예,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아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환자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상당히 입원할 가능성도 높고 또 네. 중증 환자로 바뀔 가능성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분들의 어떤 감염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이러한 방안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위중증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이 낮은 거. 네. 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전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병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미접종자 같은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아주 낮긴 하지만 네. 또 가족 내에서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들도 좀 숙주가 있기 때문에 돼서 이게 전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본인은 가능성도 위중증이 안 네, 되더라도. 괜찮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 대한 특히 청소년의 어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재택 치료 잘 되겠냐? 잘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재택 치료 이거 효과를 보려면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재택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로 전화로 이제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네. 정상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상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체계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재택 치료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작년부터 재택 치료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네네. 우리는 국가에서 했던 치료 부분들을 워낙 강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재택 치료보다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다 이제 입소 또는 입원을 시켜서 대응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있던 사항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재택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안전하게 국민들께서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마련이 같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 아직 확진 사례는 없고요. 자, 네. 오미크론 백신도 무력화시키는 거냐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아직까지 지금 한 1, 2주 더 지켜봐야 감염력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네.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 건지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불확실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워낙 호되게 다가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정도 돌연변이가 많이 있는 그런 변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계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감염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치명력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치명률. 그러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임상적으로 얼마만큼 위험한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이 불확실성이 우선 해소가 돼야 얘가 오미크론이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떤 변이인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정부 정책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태호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 야무지게 챙겨주시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코너 처음 시작할 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는 뭐 어떤 쟁점이 있고 또 사실 경영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첫 주제였네요, 그게. 예, 첫 주제였어요. 네. 그리고 엊그제가 우리가 시작한 지 100일 되던 해였는데 다시 날짜였는데 다시 이재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삼성이 미래지향 인사제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뉴 삼성 초석이다. 그런 혁신안 중에 인사 개편안 먼저 시작했고 뉴 삼성안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예고인데 왜 지금 갑자기 뉴 삼성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처음 방송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때 8.15 때 가석방으로 나왔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그랬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 예상이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거다 이랬었어요. 당장 그래서 뭐 백신도 구하러 가고 뭐 이것저것 할 거다 그랬는데. 뭐 뚜렷이 뭐가 보이진 않는데. 네, 그때 안 했죠. 왜냐하면 그때 예상보다 여론의 반발이 좀 셌고요. 그렇죠. 네, 네. 특혜다 이런 것들이. 네. 그래가지고 잠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한 진짜 100일 조용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삼성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재판 받으면서도 예전에는 재벌 총수들이 경제 위기론 이런 걸로 집행유예로 되게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먹히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예전에 3.5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맞아요. 그런 법칙도 있었고.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안 먹히는데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뼈 아팠던 건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아,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유니콘이란 얘기도 들었어요. 유니콘.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네네. 누구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본 사람은 없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리더십 뭐 이런 얘기도 유니콘 들었거든요. 리더십이라고 네,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존재감을 확보를 확실히 시켜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재판이 있어요. 이쪽 다들 굉장히 큰 재판입니다. 네, 앞으로 훨씬 더 기존에 나왔던 재판보다 훨씬 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네. 합병.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 재판이 여전히 큰 게 남아가 있고요. 예, 경영권 승계 문제죠. 말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 재판을 위해서도 본인의 존재가 부각 플러스 쇄신 혁신하는 제스처는 보여주는 게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삼성의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매우 정무적인 그 말하자면 재벌 총수의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 근데 저희 재벌 역사 보시면 이런 네네. 쇄신안이 거의 정치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적인 판단에서 나오지 실제적으로 뭐 경영적인 요구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뭐 부각되고 그런 적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렇다. 사실 그렇잖아요. 경영쇄신 요구면 지금 다들 대선에 관심 있으셔서 기사 잘 안 보실 텐데 요즘 이재용 부회장 기사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 기사를 쏟아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그룹 경영쇄신인데. 그럼 네. 그룹 내에서 잘 하면 되지. 그렇죠. 그룹 내에서 잘 하면 되지. 하긴.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뉴 삼성 혁신안이 경영상의 요구보다는 이재용 회장의 재판 대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런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네. 자, 뉴 삼성 개혁안 혁신안의 첫 발로 미래지향 인사제도를 발표를 했는데 네. 연공서열 없애고 능력만 있으면 20대 신입사원도 10년 후에 30대면 임원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야, 좋은데요? 장밋빛 미래네. 이거 뭐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요것만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앞서서 길게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건 요번에 나온 건 삼성전자에 국한된 건데 네네. 삼성전자 굉장히 거대 기업돼 있고 그래서 약간 수직적, 약간 관리역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네, 조직 문화, 수직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네, 예. 네. 그런 것도 분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적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 노력이 일종의 경영 관습이라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라고 네. 이런 걸 바꿔주면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해외 갔다 오면서 해외 뭐 실리콘밸리도 가고 뭐 그래서 해외 기업들 많이 봤잖아요. 네. 해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용을 하느냐의 문제를 일단 하나 짚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에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빠른 임원 승진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요 올라가려는 잘 열심히 일하려는 욕구를 주는 것도 맞는데요. 네, 인센티브 당근이 확실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보편적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소수한테만 해당되는 일종의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의 재벌 문화에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눈에 들어야 되고 충성해야죠. 예, 피익한 사람한 소수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혁신적인 어떤 인사 정책의 뭐 변화 이렇게까지 고평가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인사 정책으로서도 혁신적인 건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한계가 있다면 또 한계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이것도 저는 약간 와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워싱. 예. 예. 왜냐하면 위기 있을 때 꼭 이번에 네이버도 네. 젊은 여성 워킹맘 데려왔잖아요. 81년생인가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문제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거든요. 솔루션이.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미국 벤치마크 하셨다고 그러는데 미국도요. 통계적으로 보면 CEO들이 평균 60에서 65 사이에 은퇴를 해요. 어유 생각보다 나이가 꽤 들은 다음에 인퇴하시네. 근데 그러면 CEO로 얼마 일하느냐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네. CEO가 되는 나이는 55세 넘어가야 돼요. 그럼 뭐 길어야 10년이 안 되네요. 예, 실제로는 저희가 테뉴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시니어들 한 일하는 거는 한 6년, 7년 정도 돼요. 6년, 7년 네.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다 미국 제도 뭐 벤치마크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여지까지는 55歳 넘어가야 CEO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거는 굉장히 일부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굉장히 뭐 같이 이렇게 부풀리는 거는 저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이버에서 81년생이면 지금 이제 막 40대 초반이네요. 네. 예.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백해 보시면 네. 지금 쇄신 나오는 정확한 백그라운드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재판이었고요. 네. 재판의 문제는 그리고 크게 삼성에서 비판받았던 문제는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 나쁜 지배구조 그래, 이재용 지배구조. 부회장 사익 추구였고 예. 또 하나는 삼성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문호조 철학 이거였잖아요. 문호조. 예.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비판을 받았던 건데 네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내는 게 쇄신책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계속 질문을 받았던 게 그거잖아. 문호조 경영 뭐 안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또 그 지난번에 사람과 일 임자원 변호사님 코너에 보니까 약간 네. 가짜 노조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또 문호조 경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앞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는 전혀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네요. 네, 아직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요. 저는 뭐 낸다 그러는데 혁신적인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디 뭐 컨설팅 회사 이런 데다가 혁신안 만들어 달라고 네. 의뢰한 거죠? 네, 어떤 혁신안이 나올까요? 저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꾸 예전 미래전략실 부활 이런 얘기만 나오고요. 이게 미래전략실 예전에는 구조본, 네. 구조개혁본부 그다음에 사실은 예전에는 회장 비서실 네. 여기서부터 온 거죠. 회장 비서실, 구조본, 미래전략본부 네. 이 전부 다 총수의 직할부대 아닙니까? 네. 근데 엉뚱하게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진짜 필요한 거는 안 나오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삼성은 계열사들 독립 경영이에요. 우리나라 계열사 재벌. 독립 경영.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12월 달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리면 12월 달 이제 며칠 있으면 삼성에서 또 사장단 인사 발표할 거예요. 연말에 인사하고 연초에 주총하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게 얼마나 코미디인지를 잘 못 느끼시는데 삼성 그룹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룹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법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 하고 그거를 그래, 미전실이 그룹 인사 이런 네. 얘기를 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룹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보시면 계열사끼리 이해가 충돌하는 거지. 그렇죠. 삼성물산의 그 주주들은 손해봤다고 소송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지금 계속해서 계열사 주주들끼리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룹의 이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총수의 이익만 있는 거예요. 네. 차분하게 아주 그냥 네. 센 발언을 하시네. 네.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는 자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총수의 이익 극대화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각 계열사의 사장단의 인사권을 지금 미래전략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계열사 사장들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인사쇄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의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네. 혁신안 발표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서 직원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으로는 뭐 핵심적인 이야기들, 즉 그 지배구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노조, 무노조 경영 등 조직 내의 문화의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 자꾸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나쁘게 말하면 제스처만 보여준다라는 게 쇼잉이다. 아까 이번 인사 쇄신안 발표 나오고 노조가 지금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기사에 얼핏 보시면 노조의 반대 입장을 어떤 언론사에서 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삼성에서 막았다. 아유, 삼성 홍보팀 대단합니다. 이런 예. 쿼터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이 한동안 그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언론 네네네. 관리하고 통제하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리하고 이런 것들 한동안 안 했는데 그럼 뭐 현안이 발생했나 본데 제가 보기엔 관리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요즘 다시 그런 것들을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 옛날에 하던 거를.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실인데 하던 거는 한 10년, 15년 전에 하던.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삼성은. 네, 그런 기동을 보인다는 건 뭔가 현안이 발생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다 뭐 제가 보기엔 재판 리스크 관리예요. 재판, 네. 아 그렇게 추정된다. 네. 예, 삼성 제대로 된 개선 방안, 새로운 뉴 삼성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두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한상희 가천대 교수와 함께 대통령을 위한 정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동선은 메시지다. 정치인의 동선은 메시지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동선의 하나일 수 있네요. 이준석 대표 부산행, 지금은 그렇죠. 순천행. 나 지금 삐졌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강하게 발산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당 대표 내지는 대선 후보급 거물급 정치인의 당무 거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YS의 마산행 아닙니까? 마산행이었죠 그때. 이게 어떤 일이 있었죠? 90년인가요? 예.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쉽게 이재용이 지금 삼성 싫다고 지금 파업하는 거거든요. 대표이사가. 근데 예. 아니 그 뭐 이재용은 삼성 오너라고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오너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리를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너 드리는 자리를. 말씀이에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4번입니다. 그 김영삼 당시 그 대표의원이 그 내각제 합의서 유출했다고 해서 네네네. 한번 가출을 하셨었고 마산으로. 네. 2016년에 2번 있었죠. 그 친박공 천하라고 강요하니까 우리 그 유명한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영도 딸이. 근데 잘 모르는데 또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2016년도에 이제 그 선거 지고 그 혁신 비대위원장이라고 그 김희옥이라는 분을 갖다가 새누리당이 했었거든요. 희옥.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분도 한 번 집에 집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집거를 시켰던 인물이 정진석 원내대표예요. 패싱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뭐냐, 나 여긴 또 어딘가, 뭐 이러다가 하신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4번째입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네. 공통점은 4번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네. 예. 새누리당. 아니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뭐 지방행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민주당하고 그 국힘 계열하고 좀 당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보수 정당은 좀 내부적으로 좀 약간 권위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 대표가 쓰면 다 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내부에서 이제 시끄러운 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기억하시는 연분홍 치마 같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너 권위적인
바뀐 것보다는 논의와 이걸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좀 이거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쪽이 그런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도 쪽은 그렇고 뭐 어떻습니까? 정의당도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진보 정당들은 좀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 그쪽은 좀 권위적인 2인자 되는 경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차이점 하나가 네. 앞에 세 번은 여당일 때예요. 그러네요. 저 여당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 다음 2인자처럼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날라요. 대통령을 한번 들이박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엔 그러네. 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YS 마산행 때는 노태우. 예. 2016년에는 박근혜. 그러네. 지금 야당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구조는 비슷해요. 대선 후보가 패싱하니까 들이받은 거죠. 그러네. 그 차이점이 이렇게 왜 생겼나 보니까 저는 네. 이거를 뭐 윤석열 후보가 원래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에 대한 애정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이준석 대표 좀 찾아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여러 같은 성원에 이미 뭐 이제 당 대표가 됐지만 그랬죠. 내부 지지 세력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부 뭐 민심을 등에 업고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다 보수 정당에서 젊고 그 나이가 벼슬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무시를 당하고 뭐 영선 30대 대표. 네. 네.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얼굴이니까 네. 좀 참았을 거예요. 여기 중진 의원들이. 네네. 근데 이제 얼굴이 윤석열 후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무시했다. 예, 이 당대표한테 일정도 물어보지 않고 당대표 일정을 잡는다? 사실 일반 정당 이건 상상하기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뭐 일정 많이 짜봤지만 이런 네. 경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당대표가 심지어 마련 일정을 깨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지. 당대표 대 당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가라. 일단 차에 타세요. 네. 화날만 하죠. 저는 이거는 아무리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직 윤리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대표인데. 네. 자, 근데 이제 한번 이 YS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네, 그 다음에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셔는 뭐 처절하게 실패했죠. 처절하게 실패했죠. 이준석 대표의 부산행, 오늘은 순천행.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네. 이분이 생각보다 강거리예요. 악의심이 그립이 세죠. 김종인 쳐냈죠. 그분이 원래 이렇게 위협과 이 달래기를 반복하면서 네네. 오는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쳐냈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한번 한 건데 네. 뭐라는 게 나 좀 바빠서 못 만난다. 그렇지. 사무총장을 보내겠다. 네. 그럼 오든 말든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렇게 읽힐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게 명분을 안 주면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어쩌다 하더라도 후보가 명분을 안 주는데 또 슬그머니 복귀한다는 건 이건 참 이후 정치 생명에도 위협이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리프레시하러 가신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복귀할 거다. 그 명분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야, 명분을 안 주겠다는 복귀의 명분을 거예요, 안 지금. 주겠다는 거라 쉽지 않다. 네, 현재 쉽지 않은 상황. 것 같습니다. 자,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정치인의 동선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 얘기 뭐 지금까지도 그 얘기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이번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동선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거기 보니까 메타버스도 있더라고요. 매주 따라다니는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자발적 지지자들이 그 메타버스를 따라다니는 메타버스도 있던데 근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런 지금 이 대면 접촉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죠. 또 이미 미디어 중심, 공중정 중심으로 정치 이 캠페인이 바뀌었는데 이런 민생버스로 지역 순회하는 이런 동선, 이런 소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된다.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민주국가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명령하고 대통령은 설득한다. 네. 이 설득을 하려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 토론을 하기보다는 메시지를 바래요. 네. 연설을 하거나 뭐 모두 발언을 하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고 이 보고를 하는 측근에 둘러싸이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못 듣는다. 예.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저는 뭐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다는데 네.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 최소한. 그러지 않으면 맨날 그 보고서와 이런 거에 둘러싸여 가지고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네. 놓치기가 쉽습니다. 때를. 그렇다. 예, 특히 이제 중앙 정치인은 또 지방 잘 몰라요. 네, 네. 한 번 되게 버스 타고 가서 거기 지방 의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뭐 국민들과의 대화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네. 거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캐치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네. 내가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참모들 둘러싸여 가지고 이 보고서만으로 판단한 게 있었구나. 네. 그랬을 때 자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 참모들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가져와. 내가 직접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같은 기획은 굉장히 좋은 기획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기획이다. 예. 즉 보고서와 보고서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최근엔 과거에는 말하자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언론 요즘은 내의 소통이었죠. 요즘은 SNS 등 직접 소통을 네.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뉴미디어 시대 소통의 특징은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데 있어요. 네네. 뭐 SNS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로 뭐 대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전 시대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도 대부분 언론들이 받아 쓰지만 네. 지난 시대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다른 시대가 왔어요. 네. 근데 이 시대에서 제일 지금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론입니다. 사실은. 언론이 제일 힘들어요. 뉴스가 더 빨리 확 나가. 이전에는 SNS 통해서. 그 언론은 그 의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 있었죠. 기능이 있어요. 네, 그렇죠. 편집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후보가 또는 뭐 정치인이 유튜브나 SNS 통해서 그냥 말로 얘기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일경제나 이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이 인터뷰했을 때 그 텍스트로 정리된 부분은 달랐어요. 네, 다르죠. 근데 유튜브 동영상 그대로 올라오니까 거기서 무슨 뭐 120시간 뭐 얘기 나오고 예, 우리 뭐, 표현대로 하면 뽀록이 난 거죠. 예, 뭐 부정식품 얘기 나오고 뭐 다 나와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언론들의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오히려 그렇게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정치인들도 내 언론을 이야기할 때까지 왜곡했었는데 네. 또 왜곡도 편향 취사택했었는데 직접 얘기하면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언론보다 자꾸 직접 소통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언론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힘들어지는 건 자기들이 먹고 제대로 좀 정론 직필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될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나 이런 1:1 소통이 대세가 되면서 파생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예. 항상 뭐 문제는 장단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언론이 엉터리라고 해도 요새 한국 언론이 너무 좀 심하긴 하지만 팩트 체크도 하고 좀 걸르기도 좀 확인을 좀 해봐요. 네네. 근데 SNS나 유튜브를 통하면 그냥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게 돼요. 예, 그리고 유튜브가 알고리즘도 예. 다 그런 것만 추천해줘 또. 선정적인 것, 또 예.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날로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전혀 근거 없는. 그러면은 믿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다 반대하면은 너 저쪽 당 사람이지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포스트 트루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왜곡이냐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바이든이 졌다, 내가 이겼다. 네네. 라는 트위터를 날렸는데 네. CNN을 믿는 사람이 52%고 그 트럼프가 43%를 믿었어요. 이야. 이게 엄청난 진실은 거예요. 어디에?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보커티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프로보커터. 프로보커티어, 그러니까 튀어라고 하죠. 정확하게 발음은. 예, 근데 예. 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머리를 내밀어서 막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명도를 넣어서 먹고 사는 분들. 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로보킹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유튜버들이나 예. 유튜버가 아닌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두세 분 계시죠. 아. 무슨 일만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고 그걸 이제 언론이 따가지고 세상 만사에 척척척척 말씀해 주시는 분들. 예, 예.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분들이 아주 뭐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높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다. SNS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정치의 동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메타버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냐 우리 윤석열 후보는 네.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에 여기서 읽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윤석열의 충청행. 두 가지죠. 하나는 충청권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캐스팅보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경합 지역이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부친의 고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친의 고향이죠. 가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서울 경기는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인데 예. 왜 이렇게 둘 다 이걸 좀 서울 경기를 방치하냐. 경시하나 모르겠어요. 서울 경기부터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지방 순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충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선거에서는 상대방이 간 곳을 따라다니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남해 있으니까 나는 중앙부터 간다. 이 두 가지가 겹친 게 아마 충청행이라고 봅니다. 네, 네. 소수 정당 후보들은요. 네. 어디를 먼저 가냐면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 방송국이 많은 데부터 갑니다. 중앙에서 언론은 타기 어려운데 지방은 가면 언론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안동 이런 데 인구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동 꼭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 방송국이 다 있습니다. 안동에. 그래서 안동들을 가시는군요. 저는 왜 안동들을 가시나 했었어요. 겁니다. 포항도 갑니다. 포항에도 MBC도 있고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예. 그 언론에서 특별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SNS나 이런 거 해줄 수 없는 소통에 자신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뉴스로 픽하는 걸 사람들이 못 믿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뉴스픽은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편집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날려놓고 붙어주는 모습을 그냥 생으로 보내주는 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거 방송에서 언론들이 이상하게 무슨 뭐 지지율 조사나 맨날 발표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네네. 저는 토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 토론. 예, 네. 그러니까 뭐 양자 토론, 다자 토론, 뭐 남남 토론, 5% 이하 토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정책 토론을 많이 하면 이게 소통이 아닌 것 같지만 이 후보로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토론이 그렇죠. 돼요. 그 토론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음에 이 후보한테 뭘 요구를 할지 뭐 댓글도 쓰고 그 토론 같은 거 인터넷 중계하면 댓글 막 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음에 후보를 만났을 때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응답도 하고 근데 아무런 게 없으면 맨날 여론조사 응답하는 거는 대장동 어떻게 됐네. 네네 그런 거죠. 뭐 검찰 조사, 뭐 고발 사주 어떻게 됐네.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후보 선택의 제일 기준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단순히 국민들의 그 정책에 대한 관심도 수준이나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은 뭐 지적 수준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언론, 그 SNS 시대에는 현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SNS도 그것도 언론도 할 수 있다. 근데 언론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정책 토론을 후보 간에 다양한 형태로 붙여라. 이게 뭐 성장 정책, 복지 정책, 남녀 정책 이런 거 테마 잡아서 그리고 또 두 후보는 유튜브든 뭐든 계속 토론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해야지 유권자들이 뭘 선택할 근거가 생기죠. 자, 우리 4231
님, 국민들과 대화해야죠. 광화문에서 소주 마시고 얘기하는 대통령, 국민은 그걸 원하죠. 아, 그 경호하시는 분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소통, 오늘 그 소통의 의미, 방법, 그리고 각 매체, 각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가천대 한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 수요일부터 신장계획에서는요,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하는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일 어제는 서울시 입장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 지난주에는 김호평 서울시 예결위원장님 모시고 그 서울시 예산이 만들어지는 절차,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가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은 마을 지원 사업 시민 참여 분야 예산안을 더 깊게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실은 또 이 마을 사업이나 시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도대체 그래서 ATM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삭감하고 어느 부분을 증액한 부분은 있는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서울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구로 시민센터에서 예. 시민운동할 때 저는 예, 관악구에서 시민운동하면서 그때 뵀죠. 그렇죠. 예. 예. 아유, 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좀 하얘지셨습니다. 낯섭니다.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네. 자, 먼저 마을 지원 사업 또 시민 참여 예산, 시민 참여 분야 예산 이게 뭐지? 하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주민자치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네네. 과정을 얘기하는데 네. 뭐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쨌든 조금의 어떤 지원과 재원이 없으면 사실은 많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나 또는 해당 자치구에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대체로 행정도 서비스다.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알아서 서비스 잘 해주면 되지. 무슨 뭐 마을 지원 사업이나 내지는 무슨 뭐 주민 참여라든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접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도대체 마을 지원 사업이나 시민 참여 사업이 왜 가치 있는 사업이고 왜 지금 중요하다고 아마도 제가 뭐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흔히 말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치라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달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행정의 힘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 시민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곧 이제 민관 협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주민 설명이라든지 공청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법과 제도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통칭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네네. 암만 해도 오세훈 시장님은 행정의 힘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하기는 뭐 요즘은 그 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커졌다. 행정만으로 우리 골목의 문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최근 맞습니다. 거버넌스나 행정학의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가치와 진단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마을 지원 사업 분야를 특히 집중 좀 분석해 봐야 될 이유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예산들이 그냥 막 다 깎여 나갔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나 또는 뭐 시민 참여를 해왔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뭐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래요. 도대체 어떤 예산이 얼마나 깎인 겁니까? 서울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서울시나 또는 시위 앞에 와서 지금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사업, 뭐 협치, 혁신지구 이런 사업들이 좀 줄어들 걸로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예산안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주로 이제 민간 위탁 사업들이 많은데 그 민간 위탁 보조 사업에 뭐 832억을 삭감한다든지 뭐 사회적 경제 민간 위탁 57억, 주민자치 민간 보존 133억, MPO 센터 13억 등등 해가지고 지금 마을 미디어 센터도 또 이제 10억이 넘는 금액을 삭감했는데요. 이렇게 그 협의나 또는 중간 조정 과정 없이 이렇게 일거에 예산을 삭감하리라고는 전혀 저희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전년 대비 60-70% 정도 일괄적으로 이런 관련 예산들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한 민간 위탁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한 5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3-4명을 잘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단체들은 지금까지 수년간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네. 그러면 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서울시를 ATM처럼 그 삼아서 그냥 돈만 빼갔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지는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새롭게 그러면 지금의 민간위탁 사업 말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낸 예산 중에 시민 참여 사업이 다른 종류의 시민 참여 사업이 뭐 딴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민 참여라고 할 만한 새로 편성된 오세훈 시장의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예.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은 암만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전임 시장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좀 걷어내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서울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민간위탁 뭐 이런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목표 아래에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문제 있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건데 본인이 더 잘하니까 더 잘하는 것 뿐이다. 더 혁신적으로 더 잘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도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저희가 의회는 기본적으로 그 하는 일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임 시장 시절에도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많이 지적을 했지요. 그것은 뭐 의회로서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속기록에 그런 대목들을 쏙 뽑아가지고 시의원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견강부회라고 할 수 있고요.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막 공격해. 정부 정책에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걸 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쌩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건 정치가 아니죠. 네네네. 주민자치 분야 예산 삭감도 많았는데 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이 예산을 구청으로 전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건 다 빼고 사업은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돈 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 대표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2021년인데 그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이미 편성됐던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예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2021년 올해 이제 22개 자치구에서 236개 동이 그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해당 부서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이라고 2개 부서가 있거든요. 행정국에서는 91억, 그다음에 시민협력국에서는 38억. 이렇게 이걸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자치구와 협의를 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에 물어보면은요. 서울시에서 예산 주지 않겠다고 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 할 거면 니들 예산으로 하고 하지 말 거면 그냥 중지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떠넘기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간에 붕 떴습니다 지금.
어제 그 재정기획관 서울시 이분이랑 얘기를 했더니 그 11월 1일 날 예산안을 넘겼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넘겼다. 사전에 그랬더니 이제 김호평 전 그 예결위원장님은 이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가졌다. 워낙 예산이 방대하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는 아니지만 우리는 소통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청과의 협의 과정도 뭐 공중에 붕 떠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100% 지원했다가 나중에 50%, 30% 점점 줄여나가서 다음에는 이제 그 해당 자치구나 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거에 잘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의 뜻이 좀 연창중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차츰차츰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고 좀 다운사이징하는 과정을 거쳤더라고 한다면은 좀 덜했을 텐데 일거에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돈 받고 도망가려고 그래 딱 기다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튜브를 하기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시민 사회단체나 시민참여사회에 대한 이런 삭감 그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 오세훈 시장이 9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ATM기다 대모스를 박았다 이렇게 해서 네. 지난 10년간의 서울 시정을 호도하고 좀 폄훼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은 의회 시간입니다. 예산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오늘까지 대부분 이제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가 끝나게 돼 있고요. 해서 서울시로 보냈더라고요. 다시. 예. 그래서 그 내일 모레부터는 또 예결위 심사인데 1차적으로는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런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러한 시민단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사실 표적감사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를 앞세워서. 근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조례를 위반해서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부분 외부에서 왔는데 내부 직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세워서 표적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부에서도 또 시민감사 옴부스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조례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고도 있고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도 싸우고 열심히 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